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이야기 해볼까요? 예, 오늘도 숫자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예, 9일에 국제통화기금 IMF가 2019년 세계 경제 전망 월드 이코노믹 아웃룩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은 이 보고서에 나와 있는 숫자를 조금 변형을 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아, 예. 그런데 오늘 브리핑의 주제는 IMF가 발표한 숫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 통계가 사회를 얼마나 왜곡할 수 있느냐도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최근에 나경원 씨가 국회 원내대표 연설에서 무디스와 OECD 자료 중에 자기한테 필요한 대목만 쏙 빼서 원문의 취지를 완벽하게 왜곡하고 한국 경제가 매우 개판인 것처럼 묘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브리핑에서 원문을 소개해드리면서 반박을 한 기억이 있는데요. 네. 숫자라는 게 그런 겁니다. 나경원이 제시한 숫자는 틀린 건 아닙니다. 나경원은 무디스와 OECD가 한국의 2019년 성장 전망을 낮췄다는 숫자를 사용했습니다. 네. 실제로 두 기관은 한국의 경제 성장 전망을 낮췄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나라는 더 낮췄다는 데 있는 거거든요. 반면 우리나라는 상당히 조금 낮춰서 양호한 평가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선진국은 더 낮췄다. 이 팩트를 빼버리고 한국 전망을 더 낮췄다.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통계가 사실을 왜곡하는 현상이 벌어집니다. 말씀드린 바 있지만 이런 전술이 먹히는 이유는 숫자가 주는 위압감 때문입니다. 일단 높은 사람이 무디스나 OECD 같은 세계적 기관의 숫자가 이렇다 하고 말을 하면 사람들은 그 숫자에 위압이 되죠. 그렇죠. 예, 무디스와 OECD가 그랬다는데 맞겠지 하고 확인을 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래서 지배자들은 숫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일을 아주 많이 합니다. 이런 일 때문에 19세기에 영국 수상을 지냈던 정치인 벤자민 디즐레일리는 세상의 거짓말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째는 그냥 거짓말, 둘째는 새빨간 거짓말, 셋째는 통계학이 있다. 이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예. 통계야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대표적인 거짓말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2015년 박근혜가 재벌 총수들하고 밥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그 적자생존이라는 유행어를 낳은 그 식사였는데요. 박근혜는 이야기를 하고 재벌 총수들은 다 머리를 쳐박고 수첩에 열심히 받아 적는 신용을 하는 사진이 공개가 됩니다. 한 네티즌이 열심히 적는 그 모습을 보고 적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뜻으로 적자생존이라고 비아냥거렸던 그 장면입니다. 근데 밥을 먹을 때 박근혜가 기업인들 채용 좀 늘려라 이랬다는 거죠. 그 직후에 5대 재벌 총수들이 화답이라도 하듯이 대규모 채용을 하겠다고 그룹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돌렸습니다. 삼성도 몇만 명 하겠다고 하고 현대차도 1만 명 새로 고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보도자료만 보면 전부 다 사상 최대 규모의 청년 채용 계획이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돼야 하는 거 아닙니까? 약속을 그렇죠. 했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그 발표를 들으면 사람들은 그 약속 자체가 진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약속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요. 왜냐하면 아니 설마 삼성하고 현대차가 아무리 나쁜 놈이어도 대통령하고 밥 먹고 채용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게 굴하겠냐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숫자도 사상 최대라는데 거기다 수만 명, 1만 명 숫자가 딱딱 나와 있는데 저건 믿을 수 있지 이렇게 돼버립니다. 근데 실상은 전혀 다릅니다. 삼성이 발표했던 건 청년 일자리 종합대책이라는 건데요. 골자는 두 가지입니다. 삼성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 실시, 1만 명 신규 채용 요 두 가지였어요. 근데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은 이름만 그럴싸하지 그냥 인턴 채용 프로그램입니다. 젊은이들을 정규직도 아니고 인턴으로 뽑아서 잡일시키는 겁니다. 임금도 150만 원 정도 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 인턴분들한테 나중에 취업의 기회를 준다고 발표를 했는데 어디에 취업할 기회를 주느냐? 삼성 계열사가 아니고 삼성 협력사에 취업 기회를 준다는 겁니다. 제가 듣고 웃겨가지고 아니 삼성 협력사가 니들 노예입니까? 아니 협력사하고 협력을 해야지 생색은 니들이 취업한다고 다 내고 취직은 왜 협력사에 시키냐고요. 1만 명 신규 채용도 숫자가 나오니까 일단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런데 속을 들여다보면 전부 예정돼 있었던 것들을 줄줄이 모아놓은 겁니다. 하나도 새로 추가된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1만 명 신규 채용한다. 거창하게 발표를 합니다. 통계학의 거짓말을 이렇게 악용하죠. 1만 명 채용하는 건 맞지만 이미 그 전부터 예정돼 있었던 것들인데요. 현대차도 그해 최대 규모인 1만 500명을 새로 채용하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것도 들여다보면 코미디였습니다. 원래 연초에 밝힌 신규 고용 계획이 9,005명이었다고요. 여기에 새로 얹은 게 임금 피크제를 통해서 1,000명을 추가로 채용하겠다. 요게 새로 등장한 건데요. 그러니까 새로 채용하겠다는 수치는 냉정하게 말해서 고작 1,000명인데 그것도 임금 피크제, 즉 나이든 노동자들 월급 깎아서 지금 채용하겠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신규 채용입니까? LG도 발표를 하는데 3년간 10조 원을 투자해서 13만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 효과를 내겠다. 그 똥폼을 잡습니다. 근데 요 발표 한 주 전에 이 비슷한 소문이 증시에서 돌았어요. 그래서 거래소가 LG한테 물어봅니다. 이 조회 공시라고 하는데요. 경영에 중요한 변화에 대한 소문이 나면 밝혀라 라고 요청을 하는 겁니다. 3년 동안 10조 원 투자한다는 소문이 있다던데 사실이냐 하고 거래소가 물어봤습니다. 이때 LG 디스플레이 대답이 맞아요. 맞는데 우리 원래 매년 3조 원씩 통상적으로 투자해요. 그래서 3년 동안 10조 투자하는 건 투자 금액면에서 통상 범위를 벗어나지 않아요. 이렇게 지들 입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남들이 밝혀낸 게 아니고 지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니까요. 3년에 10조 투자는 그냥 우리 매번 하던 거 평소대로 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LG는 박근혜 만난 이후에 이걸 다시 포장을 해서 우리는 3년 동안 10조 원 투자한다. 이 난동을 부린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맞죠. 3년 10조 원 투자요. 하지만 애초에 계획된 거 이렇게 포장을 해서 생색을 내는 건 전형적인 통계의 거짓말이죠. SK도 박근혜가 조지니까 뭘 발표하는데 이것도 개그인 게 내용이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서 2년 동안 2만 명의 창업교육을 적극 지원해서 미국 실리콘밸리까지 진출시키겠다 이러더라고요. 아니 청년들이 창업해서 미국 실리콘밸리에 진출하는 게 왜 SK의 채용 계획입니까? 그 청년들이 열심히 창업해서 진출하는 거죠. 그런 식이면 동네 치킨집 사장님도 SK가 고용했다고 주장을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롯데도 4년 동안 2만 4천 명 신규 채용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도 통계를 이용한 사기극이었어요. 왜냐? 4년 동안 2만 4천 명이면 어마해 보이지만 평균 1년에 6천 명 뽑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롯데는 원래 매년 6천 명씩 새로 뽑아왔다고요. 2009년에는 심지어 6,600명도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매년 하던 걸 숫자를 묶어서 그럴싸하게 포장을 하면 숫자가 틀린 건 아니지만 통계로 사람들의 눈속임을 하는 거죠. 나경원이 무디스와 OECD 통계를 이용해서 했던 짓도 이런 짓이고요. 자, 그럼 오늘 주제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IMF가 9일 발표했던 2019년 세계 경제 전망 보고서입니다. 언론에서는 매우 작은 기사로 다뤘습니다. 내용을 보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6%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건 지난해 10월 발표와 변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게 조금이라도 떨어졌다면 나경원 같은 애들이 또 20세기 철진한 사회주의 정책으로 한국 경제가 망해간다 뭐 이렇게 주장할 대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자들한테는 안타깝게도 한국의 경제 전망은 수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언론도 짧게 다루고 말더라고요. 반면에 보고서를 보면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3.5%에서 3.3%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벌써 느낌이 오죠. 세계 경제 성장 전망은 떨어졌는데 한국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이 말은 다른 나라들은 다 더 안 좋아졌는데 우리만 버티고 있다는 뜻입니다. 한국 경제의 우호적인 팩트죠. 그래서 저는 언론이 더 안 다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발표 자료 중에 숫자를 몇 개 뽑아서 제 나름대로 의미 있다고 생각하는 표를 만들어 보면 놀라운 결과가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인구 4천만 명이 넘는 선진국이 10개인데요. 이 나라 성장 전망을 순위별로 쭉 세워보면 2019년 가장 높은 경제 성장이 예상되는 1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우리가 1등입니다. 둘째, 이 추세는 이례적인 것이 아닙니다. 내년요, 2020년 전망에서도
한국은 인구 4천만 명이 넘는 선진 10개국 중에 경제 성장률 전망으로 역시 1등입니다. 그러니까 IMF 역시 세계적인 불경기를 예상하는데 그 와중에 한국은 2년 연속 대형 선진국 중에 가장 선두에서 경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겁니다. 놀라우시죠? 네. 숫자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려고 하면 이런 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걸 기사를 썼습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제 기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팀장한테 보고를 할 때도 팀장님 저는 이 수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보고했습니다. 근데 왜 쓰시려고 하세요 선배 그러길래 하도 이런 숫자로 저쪽에서 장난을 치는 놈들이 많으니까 나도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쓰는 겁니다. 관점을 달리하면 어떤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이렇게 보고하고 기사를 썼습니다. 기사 제목은 한국 인구 4천만 명 이상 선진국 중 올해 경제성장 전망 1위. 부제목은 2020년 성장률도 1위로 2년 연속 한국 1위 성장 예상. 이렇게 뽑았습니다. 어떠십니까? 들으신 소감이요. 이 제목에는 조금도 팩트의 오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 한국 경제가 정말로 좋은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제목을 선택을 한 겁니다. 실제 팩트들을 보겠습니다. IMF 발표에는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OECD 소속 36개 국가의 경제 전망치가 각자 실립니다. 그런데 이 36개 선진국 중에는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많아요. 이런 나라들은 잘 살기는 하지만 사실 경제 대국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통상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선진국들을 경제 대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36개 OECD 국가 중에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9개입니다. 요 9개로 분석을 해도 결과는 똑같은데 4천만 명이 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0개를 맞추려고 4천만 명으로 기준을 내린 겁니다. 이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통상은 5천만 명 넘는 나라를 대국이라고 하니까 5천만 명 넘는 9개 국가를 기준으로 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결과는 똑같아요. 다만 저는 10개를 맞추려고 4천만 명 넘는 국가로 했다는 겁니다. 어디냐면 미국 3억 2,600만 명, 멕시코 1억 3천만 명, 일본 1억 2,700만 명, 독일 8,200만, 터키 8,200만, 영국 6,600만, 프랑스 6,500만, 이탈리아 5,900만, 한국 5,200만. 요까지가 9개 국가고요. 저는 4,600만 명 인구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을 하나 더 넣어서 10개를 맞췄습니다. 이 10개 나라 중에 올해 제일 높은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는 나라는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입니다. 2.6% 성장이 예상됩니다. 2위는 터키인데 2.5%고요. 3위 미국 2.3%, 4위 스페인 2.1%입니다. 요까지만 2%대 성장을 하고 나머지는 2%도 성장을 못합니다. 멕시코 1.6, 프랑스 1.3, 영국 1.2, 일본 1. 요 4개 나라가 1%에 걸려 있습니다. 독일 0.8로 9위, 이탈리아는 0.1%로 꼴찌입니다. 딱 들어봐도 큰 나라들인데 그 나라 중에 우리나라가 단연 빛나는 예상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년인 2020년 전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성장률 1위는 디펜딩 챔피언 한국입니다. 2.8% 성장이 예상돼서 올해보다 0.2%포인트 전망치가 더 올라갑니다. 2년 연속 1위입니다. 2년 연속 2위는 터키인데요. 터키는 예상 성장률이 2.5%로 올해와 똑같았습니다. 우리는 더 높아졌어요. 예. 3위 미국은 1.9인데 올해보다 0.4%포인트나 하락을 해서 3위입니다. 2%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정도만 봐도 우리가 얼마나 돋보이는지 수치상으로 드러납니다. 4위 스페인, 5위 멕시코, 6위 프랑스, 7위 영국까지 순위 변화가 없습니다. 올해 9위와 10위였던 독일과 이탈리아가 내년에 한 계단씩 올라서 8위와 9위가 되고요. 올해 8위였던 일본은 폭망을 해서 내년 0.5% 성장으로 꼴찌가 됩니다. 그리고 2020년에 2%대 성장이 예상되는 나라는 딱 둘뿐입니다. 한국과 멕시코요. 이 정도면 한국의 성적이 단연 돋보인다고 표현해도 무리가 아닌 거죠.
대형 선진국들 말고 OECD 36개 나라 전체를 봐도요. 한국의 순위는 매우 양호합니다. 예. 상위 순위는 주로 인구가 적은 나라들이 휩쓸었는데 1위가 아일랜드 4.1%고요. 뒤를 이어서 폴란드, 슬로바키아, 헝가리, 칠레, 슬로베니아, 이스라엘,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이 3% 성장이 예상됩니다. 근데 대충 봐도 여기 있는 나라들은 우리 라이벌들은 아닌 거죠. 농국금 국가들이니까요. 그 다음이 체코,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대한민국이 2.5%가 넘는 성장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OECD 36개 선진국을 다 봐도 13위입니다. 매우 양호한 순위인 거죠. 네. 2020년 전망치는 더 좋아집니다. 1위 슬로바키아가 3.5%, 아일랜드, 이스라엘, 칠레, 폴란드, 라트비아 요 6개 나라가 3%대 성장률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한국의 예상 성장률은 2.8%. 이건 36개 OECD 국가 중에 톱 10입니다. 10위에 이름을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제가 일부러 기사를 한국 4천만 명 넘는 선진국 중 1위 이렇게 뽑아서 썼습니다만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GDP 숫자를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국이 4천만 명 넘는 선진국 중 GDP 성장률로 1위를 한들 민중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입니까? 그렇죠. 예, 저는 제가 뽑았지만 오늘 브리핑 드린 1위라는 순위보다 얼마 전 소개해드렸던 세계 행복보고서 순위가 57위에서 54위로 오른 게 훨씬 의미가 크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피차에 이런 짓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심지어 저는 이 통계를 뽑으면서 나경원처럼 비겁하게 저한테 유리한 숫자만 쏙 뽑지도 않았어요. 네, 통계로 청취자 여러분들 속이려고 한 대목도 없습니다. 단지 저는 인구 많은 경제 선진국의 통계를 따로 뽑아봤을 뿐입니다. 근데 저도 이런 짓 하기 싫다니까요.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물론 정부에서는 하도 조중동과 자유당이 통계로 거짓말을 말하니 이 숫자를 보고 봐라. 한국이 나쁘지 않다. 야,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대형 선진국 중 1위다.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돼요. 근데 하지만 저는 민중들의 삶과 직결되지 않은 GDP 숫자로 정부 정책을 포장할 생각이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저도 안 할 테니까 지들이 먼저 그만두세요. 자유당 무리들아. 좀 들으라고요. 통계를 지멋대로 끼워 맞추고 조작을 해서 지금 정부의 사회주의 어쩌고 경제폭망 어쩌고 이 지랄을 좀 멈추라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안 멈출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이 짓을 계속해야 되는 겁니다. 수준 낮은 야당과 보수 언론 때문에 지금 이 수많은 청취자분들이 20분 동안 이런 뉴스를 들으셔야 되는 현실이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겁니다. 네, 아무튼 요즘 경제 통계를 두고 야당과 보수 언론의 주작이 너무 심해서 이런 관점으로도 얼마든지 통계를 보여드릴 수 있다는 차원에서 준비한 브리핑이니까 오늘은 가볍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 정도로 오늘 브리핑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완배 기자님 한 주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